네, YTN 라디오 이재인의 뉴스 정면 승부 1부. 오늘의 주요 뉴스 정리하는 뉴스 인앤아웃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깔끔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김영민 아나운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오늘의 주요 뉴스 의미와 배경 짚어드립니다. 이승훈 해설위원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첫 번째 살펴볼 뉴스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 소식입니다. 지난 토요일에도 ICBM 발사를 했는데 오늘 아침에 또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했죠? 네, 그렇습니다. 합동참모본부가 오늘 오전 7시부터 7시 11분까지 북한 평안남도 숙천 일대에서 우리 동해상으로 발사한 단거리 탄도미사일 SRBM 2발을 포착했다고 밝혔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이 그제 오후에 평양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장거리 탄도미사일 한 발을 쐈는데 이틀 만에 또다시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겁니다. 네. 이 미사일 2발이 각각 390여 킬로미터 그리고 340여 킬로미터를 비행한 뒤에 동해상으로 떨어졌고요. 북한이 올해 세 번째 도발에 나선 거고 또 어제 한미 연합 공중훈련이 있었는데 이에 대한 반발의 성격을 띤 도발이었습니다. 북한이 신속하게 이를 보도하면서 미사일에 대한 입장을 직접 밝히기도 했는데요. 북한은 이 SRBM이 전술핵 공격 수단인 600mm 초대형 방사포라고 주장했습니다. 네. 가공할 위력을 자랑하는 전술핵 공격 수단이다라면서 이 방사포탄 4발이면 적의 작전 비행장을 초토할 수도 있다. 이렇게 위협을 하기도 했습니다. 남측은 단거리 탄도미사일, 북측은 방사포탄으로 각각 발표를 한 건데요. 조선중앙통신이 이렇게 밝혔습니다. 전술핵 공격 수단인 초대형 방사포를 동원한 오늘의 사격 훈련을 통해서 공중 우세를 자고자대하는, 그러니까 함부로 자신을 높이고 잘난 체하는 미국과 남조선 연합 공군 역량에 대한 인민군대의 철저한 억제 준비 태세와 대응 의지가 남김없이 과시됐다. 이렇게 자평하면서 한미에 대한 적대감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네. 이번 SRBM이 발사된 이 숙천 일대에서의 비행거리를 계산해보면 충북 청주, 오산, 그리고 전북 군산까지 다 타격 범위에 들어가기 때문에 청주에 있는 F-35A 기지, 그리고 오산과 군산에 있는 미 공군 기지도 타격이 가능한 건데요. 그러니까 사실상 이곳들을 목표로 설정해서 쏜 것으로 보입니다. 한미 연합 공중훈련이 있었던 그 장소를 겨냥한 거죠. 예, 그렇습니까?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북한이 쏜 미사일 한 발은 한 390km 날았고요. 그리고 한 발 340km 날았다는데 이런 겁니다. 그 평안남도에서 한 발을 쏘게 되면요. 평안남도에서 한 발을 쏘게 되면은 이게 그 지금 날아간 것은 동해상으로 날아갔는데 동해상에 날아간 것은 방향을 바꿔서 남측으로 향했을 때는 네. 한 발은 이제 340km 나른 거는 청주 비행장, 청주 공군기지까지 날아갈 수 있는 거고 또 한 발은 군산 미 공군기지까지 날아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죠.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뭐 단거리 미사일이라고 하고요. 탄도미사일이라고요. 북한에서는 이 방사포탄이라고 얘기하는데 방사포탄에도 유도 기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미사일과 되게 유사하죠. 날아가는 궤적도 유사하죠. 비슷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단거리 탄도미사일의 범주에 들어간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입니다. 뭐 북한이 이렇게 탄도미사일 발사 의도 미군 기지, 미 공군 기지 그리고 네. 청주에는 우리 기지를 겨냥한 거죠. 물론 이걸 북한도 확인을 해주더라고요. 중앙통신에서. 남측과 미군과 남측이 어제 전략폭격기 그리고 스텔스 전투기 등 10여 대를 동원해서 연합 공중훈련을 했다. 그래서 군사적 긴장도 높이고 있다. 이게 중앙통신의 지적이었거든요. 그래서 전날 이뤄진 한미 연합훈련에 대응하기 위해서 이런 미사일 도발했다. 이런 뜻이 되겠죠. 김여정 그러니까 노동당 부부장도 담화를 냈습니다. 비슷한 말 했습니다. 미국을 겨냥한 조치 계속하겠다 이런 말 했는데요. 특히 눈에 띄는 건 태평양을 우리의 사격장으로 활용하는 빈도수는 미군의 행동 성격에 달려있다고 밝혔습니다. 다시 말해서 태평양까지 날아가는 미사일 ICBM 대륙간 탄도탄을 얘기하는 거죠. 대륙간 탄도 미사일
태평양으로 쏠 수도 있다. 그런 위협으로 풀이됩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지난 18일에 그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했죠. 화성 15형이요. 예. 그러고 나서 이틀 만이었고 벌써 올해 들어서 세 번째 도발이었습니다. 잠깐 언급하셨지만 제가 가장 눈에 띄게 특징적으로 바라본 건 다른 게 아니라 오늘 이렇게 미사일 발사를 했다라는 북한의 확인이었어요. 보통은 미사일을 발사를 하면은 조선중앙통신을 통해서 다음 날 발표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오늘은 약 7시 초반에 미사일 발사했고 1시간 만에 중앙통신을 통해서 우리가 공격했다. 네. 우리가 발사했다. 이런 네. 얘기를 하는 걸 봐서 상당히 북한의 의도가 보이는 오늘의 무력 도발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북한의 무력 도발에 우리 정부도 가만히 있지는 않았습니다. 즉각 대응에 나섰는데요. 대북 추가 제재를 단행했습니다. 지난 10일에 사이버 분야 독자 제재에 나선 지 열흘 만에 다시 한번 제재를 강화한 건데요. 외교부가 오늘 북한의 핵 미사일 개발 및 대북 제재 회피에 기여한 개인 4명, 기관 5명을 독자 제재 대상으로 추가 지정하기로 했습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 4번째 대북 독자 제재고요. 이번 제재로 한국은 지난해 10월 이후에 개인 31명, 또 기관 35개를 독자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개인은 북한인 3명, 외국인 1명인데 리성운, 김수일, 이석, 그리고 남아공 국적의 아멘체프 블라들렌입니다. 이 북한인 3명은 북한 정부를 대신해서 제재 물자를 운송하고 수출에 관여했고요. 외국인 블라들렌은 유류 대북 수출에 관여해서 북한의 핵 미사일 개발과 대북 제재 회피를 통한 자금 확보에 기여했다고 외교부는 봤습니다. 제재 대상 기관으로도 총 5곳이 선정이 됐는데 이 5곳은 해상에서의 제재 회피 활동에 관여했거나 북한산 석탄 거래 또 유류 대북 수출을 통해서 북한의 핵 미사일 개발과 대북 제재 회피에 관여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외교부는 이번 조치가 북한의 도발 후에 역대 최단 기간 내에 이뤄지는 독자 제재 지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외교부는 상황을 심각하게 보고 제재를 더 강화하고 있는데 지금 북한 주민들의 식량난은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잖아요. 이 시간을 통해서 한번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이 오늘 정례 브리핑에서 확실하게 얘기하더라고요. 관계기관 간의 북한 식량 사정 평가 요즘에 많이 공유하고 정보도 많이 확인하고 있는데 일부 지역에서 아사자 그러니까 굶어 죽는 사람들이 속출하는 등 북한의 식량난이 현재 심각한 걸로 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네. 또 이 말은 앞서서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죠. 지난 15일에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아사자가 속출하는 정도는 아니라고 본다. 이 말에 대한 무슨 해명이기도 했는데요. 네. 권 장관이 그렇게 얘기한 거는 말씀드렸죠. 1994년부터 2000년 초반에 있었던 고난해군 시기만큼 그렇게 대규모 아사자가 발생하는 상황은 아니라는 취지로 네. 답변한 거라 이런 얘기했습니다. 오늘 또 해명하느냐고 또 사실 바빴습니다. 북한의 그 세계 식량 계획 그러니까 WFP가 되겠는데요. 이 세계 식량 계획에 북한이 원조 요청을 했다. 이런 말을 그 권영세 장관이 했었죠. 하지만 WFP에서는 그런 말 한 적이 없는데 이런 말을 했었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권영세 장관이 지난달 스위스 다보스 포럼이 열린 다보스에서 데이비드 비즐리 그러니까 세계 식량계획 사무총장을 만났습니다. 만난 자리에서 대북 인도전 지원에 대한 여러 얘기를 했는데 그 논의를 얘기를 했다면서 북한이 세계 식량계획에 지원을 요청한 걸로 알고 있다 이런 말을 했던 겁니다. 하지만 그 세계 식량계획의 사무총장은 자유아시아 방송에서 북한이 도와달라고 공식 요청을 한 거 없었다 이런 말을 했었는데 여기에 대한 우리 그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의 해명은 이런 거였습니다. 면담 과정에서 비록 북한 당국이 공식적인 요청은 하지 않았지만 북한이 세계 식량 계획에 지원을 희망하는 그런 정황이 있었다. 그래서 장관이 국회 답변하는 과정에서 상황 간략하게 설명하다 보니까 그러면서 생긴 오해였다고 설명을 했는데요. 다른 게 아니라 그 특히 이제 대북 관계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말을 좀 명확히 해야 이런 오해가 없을 텐데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말을 명확히 해야 될 상대는 북한이 아닌가 싶어요. 북한에서는 공식적인 어쨌든 식량 부족 상황을 대외적으로 공표하지 않고 있고 지금 어쨌든 지금 식량 지원을 받아야 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공식적인 요청은 어쨌든 없다는 얘기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지원을 희망하는 정황을 확인했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이게 진짜 식량 부족해서 식량을 달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이게 좀 헛갈릴 것 같아요. 근데 그 외교적인 일에 있어서는요. 외교적인 일에 있어서는 국제관계, 외교적인 여러 가지 일에 있어서는 이렇게 뉘앙스를 남기는 그런 수사는 잘 사용을 해서는 안 되거든요. 명확하게 확실하게 해야 그러니까요. 그래야지 나중에 문제가 안 생깁니다. 네. 어쨌든 뭐 북한의 식량 상황 심각한 것 같습니다. 뭐 조만간 북한에 대한 세계 식량 계획이죠. WFP의 원조 지원이 있을 것 같기는 한데 그 전에 북한에서 공식적으로 지원하지는 않았다 하는 것이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번에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정 지지도 여론조사 내용 살펴보도록 하죠. 여론조사상으로 지금 윤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가 좀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네요. 네, 그렇습니다. 40%대를 회복했는데요. 6주 만에 회복을 한 겁니다. 그리고 지금 여론조사를 진행한 리얼미터 측이 밝히기로는 정부 출범 이후에 주간 집계 기준으로 가장 큰 폭의 상승세를 보였다는 건데요. 3.5%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미디어 트리뷴이 리얼미터에 의뢰했고요. 지난 13일부터 17일까지 닷새간 전국 18세 이상 성인 남녀 2,504명으로 4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더니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평가가 40.4%로 나타난 겁니다. 1월 첫째 주에 40.9%를 기록했는데 그 이후에 계속해서 30%대 중후반을 기록하다가 약 한 달 반 만에 다시 40%대를 회복을 했고요. 부정평가는 좀 내렸습니다. 2.8%포인트 내려서 57.5%를 기록했습니다. 자세히 지역별로 살펴보면 긍정평가는 대전, 세종, 충청에서 가장 높게 상승했고 그 뒤를 이어서 부산, 울산, 경남, 그 뒤를 이어 광주, 전라 등에서도 올랐습니다. 연령별로는 30대에서 9.7%포인트 크게 올랐고요. 그 뒤를 이어서 60대 3.6%포인트 그리고 20대 2.8%포인트 40대 2.5%포인트 등으로 올랐습니다. 이념 성향별로는 중도층, 보수층에서 조금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이 리얼미터 측은 국민 생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민생 그리고 경제 문제에서 메시지와 정책을 좀 집중한 결과가 아닐까 이렇게 분석을 했고요. 여론조사 관련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시면 됩니다. 이 정당 지지도 여론조사 결과도 나왔는데요. 어떻게 나왔나요? 네,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이 2.5%포인트 오른 45%였고요. 더불어민주당은 반대로 2.9%포인트 내린 39.9%로 나타났습니다. 리얼미터의 조사에서 국민의힘 지지도가요. 오차 범위 밖에서 이렇게 민주당보다 높게 나타난 건 지난해 6월 4주차 조사 이후. 그러니까 한 8달 만입니다. 리얼미터는 이런 말 하더라고요. 국민의힘 지지율은 지난해 6월 이후의 최고 수준이다. 또 전통 핵심 지지층인 영남권 그리고 고연령층뿐만 아니라 20대, 30대, 40대 충청권 등에서도 또 지지율이 높아진 게 특징이라는 그런 분석을 했습니다. 네. 이 밖에 다른 정당이죠. 다른 정의당을 보니까 전주와 변동 없이 3.3% 기록했고요. 네. 나는 어떤 정당도 지지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한 비율도 0.1%포인트 늘어났습니다. 10.1%였습니다. 이거는 리얼미터 조사 결과입니다. 네. 자, 윤 대통령에 대한 국정 지지율 40%대로 올라선 것이 6주 만이었는데 관련된 내용 자세히 좀 살펴봤습니다. 계속해서 이번에는 국회에서 논의가 되고 있는 노란봉투법 관련 처리 상황 살펴보도록 하죠. 더불어민주당 그리고 정의당이 내일 환노위 전체 회의에서 이 노란봉투법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인데 국민의힘은 반발하고 있어요. 네. 그런데 지금 고용노동부 장관인 이정식 장관도 같이 비판을 네, 예. 한 상황인데요. 먼저 이 노란봉투법
많이들 뉴스에서 접하셨겠지만 그래도 간략하게 정리를 해드리면 이 노란봉투법은 노조의 파업 가능 범위를 넓히고 이 파업으로 인해서 손해가 발생해도 기업의 손해배상 소송을 전보다 더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법안입니다. 파업으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 제한하고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배상 청구액을 노조원 각각의 책임 정도에 따라 정하게 했고요. 또 지금은 파업이 불가능한 정리해고 반대, 해고자 복직 문제로도 이 법안이 통과되면 파업이 이제 가능해집니다. 민주당과 정의당은 노란봉투법에 찬성하는 입장인데 노동권을 보장하고 또 노사 간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는 균형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노란봉투법의 처리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인데요. 오늘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긴급 브리핑을 열고 공식적으로 반대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이 장관이 이 노란봉투법은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입법이다라고 비판을 했는데 그간 정부가 이 노란봉투법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지속해서 표명해 왔다면서 다시 한번 이 반대 이유를 설명한 겁니다. 오늘 브리핑 내용 자세히 뉴스인 부탁드립니다. 네, 이정식 노동부 장관 한국노총 출신이고요. 그동안 노동운동 계속해오던 분입니다. 네. 그래서 노동운동의 뭐 전문가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인물인데요. 이정식 장관 말씀하신 대로 이번 개정안이 먼저 법적 안정성 그리고 예측 가능성을 해친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노란봉투법의 가장 큰 핵심은 이거죠. 하청업체 노동자도 원청업체를 상대로 파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요. 또 기존에는 불법으로 규정된 쟁의 일부를 또 합법 영역에 또 포함시켰고요. 특히 뭐 쟁의 행위를 할 때 하는 무슨 사측의 뭐 손해배상이나 가압류 이런 거 제한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굉장히 차이가 있겠죠. 자, 여기에 대해서 이정식 장관 이런 얘기했습니다. 이 개정안을 보면은 사용자를 규정을 하는 데 있어서 근로계약의 체결의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 조건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구체적으로 지배 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 이 사람을 사용자로 규정을 했는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 실질적 구체적으로 지배 결정할 수 있는 자라는 말이 너무 추상적인 개념이라는 겁니다. 또 단체 교섭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를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법적 안정성을 저해하게 되는 거고 자,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사용자가 단체 교섭에 응하지 않으면 형벌을 받게 되는데 이 역시도 죄형 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라는 게 바로 이정식 장관의 주장이었습니다. 네. 이 장관은 또 근로조건에 있어서도 노동쟁이 할 수 있도록 규정한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파업 만능주의를 조장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현재보다는 임금체불이라든가 해고자 복직 등 이걸 법적으로 따지는 게 아니라 파업 같은 형식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게 되면 그럴 때는 어쩔 수 없이 노사 갈등도 커지고 그에 따른 비용이 커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네. 예, 그렇기 때문에 비용 부분도 너무 크다. 또 그렇게 될 경우에는 뭐 투쟁을 하거나 대립만 하는 노사 관계로 회귀할 수 있는 우려가 크다. 그렇게 강조를 할 거죠. 네. 결국은 이런 노사 관계의 불안정, 갈등, 비용 커지면 그 영향 고스란히 기업들에게 돌아갈 것이고 투자 유축으로 나타날 것이고 그렇게 되면 국가로서도 좋을 게 없다. 그러면서 이 개정안을 재검토해달라고 국회에 촉구한 겁니다. 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는 제 의견이 아니고요. 이정식 장관의 얘기였습니다. 네, 예. 뭐 정부의 공식 입장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법 규정 모호하다. 또 파업 만능주의로 흘러서 불법 파업을 조장하지 않겠느냐. 불법 파업 조장법이다라고 정부가 재계에서는 주장하고 있고 또 노동계에서는 합법 파업을 보장하는 법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내일 환노위 전체 회의에서는 어쨌든 뭐 통과가 거의 확실한 것으로 보입니다. 노란봉투법 요 법 개정 안에 있어서는요. 정부는 아무런 역할도 할 수가 없는 거죠. 네. 네. 자, 계속해서 이번에는 SM
SM 상황을 좀 살펴보도록 할까요? 지금 이 주인이 지금 바뀌는 상황인데 그 내부에서의 투쟁이 계속해서 격화되고 있어요. 자, 오늘 SM 엔터테인먼트가 하이브의 인수를 반대한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표명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하이브가 자사의 일대 주주로 올라서게 되니까 SM이 오늘 공개적으로 반대 의견을 표명한 건데요. 공개 매수에 관한 의결 표명서를 공시했습니다. 이번 공개 매수는 당사와 아무런 협의나 논의 없이 공개 매수자인 하이브가 당사 최대 주주인 이수만 전 총괄 프로듀서와 별도 합의해서 일방적으로 진행하는 것이다 라고 밝히면서 이런 적대적 방식의 공개 매수 시도는 K-팝 문화를 선도하는 굴지의 엔터테인먼트 기업으로 성장하는 데 공헌한 아티스트 그리고 임직원의 노력을 폄하하는 것임과 동시에 기업 가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주주 등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훼손할 심각한 우려가 있다라고 지적을 한 겁니다. SM이 이달 3일에 이수만 전 총괄 프로듀서를 음반 제작에서 배제하는 대신에 제작센터 그리고 내외부 레이블을 신설해서 음반 제작 속도를 앞당기는 SM 3.0 비전을 발표하면서 개혁과 혁신을 추구한 바가 있는데요. 지금 그 이후에 SM과 하이브 간의 이 인수전이 공식화되면서 지금 오늘 주가가 12만 1,800원까지 뛰었더라고요. 아유, 예. 이런 상황인데 SM이 지금 공식적으로 반대하는 이유 자세히 뉴스인 부탁드립니다. 여기서 말하는 SM은 SM의 경영진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SM은 이런 말 했습니다. 공개 매수자. 그러니까 하이브를 얘기하는 거겠죠. 네. 하이브가 공개 매수하겠다고 했으니까요. 하이브는 앞으로 어떻게 회사 그리고 주주의 가치를 높일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 SM과 카카오그룹의 사업적 협력관계 구축을 무산시키기 위한 시도를 하고 있다. 그렇게 비판을 하더라고요. SM은 또 하이브가 경영권을 갖게 되면 음원이나 콘텐츠 제작할 때 현재 SM 소속 아티스트들은 후순위로 밀려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면서 K-팝 문화를 선도해온 대표적인 종합 엔터테인먼트 회사로서의 개성 그리고 가치관이 사라지는 걸 염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런 예. 말했습니다. 특히 눈에 띄는 건요. 그 SM이 후속 보도 자료에서 한 얘기인데요. 저도 이거 보면서 좀 배웠습니다. 메이저 가수의 경우는 월요일 혹은 금요일에 새로운 노래가 되겠죠. 신보 새로운 노래를 발표하는데 그렇게 되면 월요일이랑 금요일밖에 안 하니까 화수목금은 화수목 뭐 이럴 때는 안 하는 거니까요. 1년에 100번밖에 할 수 있는 시간이 없다. 하지만 이미 하이브 소속 가수만으로도 그 100번이 포화된 상태라면서 이런 설명을 강조했습니다. 김용균 아나운서는 좀 이해가 빠르시네요. 예, 장철혁 SM의 CFO입니다. 최고 재무 책임자 CFO니까요. 예. 최고 재무 책임자가 유튜브에 올린 영상을 보니까 SM과 하이브가 합쳐지면 전체 K-팝 시장 매출의 66%가량을 차지하는 독과점인 지위를 가지게 될 거라면서 지난 3분기를 기준했을 때 SM과 하이브의 음원 수익을 합산하면 시장 전체의 70%, 공연 수익까지 합산하면 무려 89%에 이르러서 K-팝 시장의 다양성을 저해한다. 이런 말을 유튜브에서 했습니다. 예. 스스로 독점 과정을 하고 있다는 걸 지금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되면 공정위, 국세청 등 관계 당국도 지금의 움직임 아마 예의주시하고 있을 겁니다. 대통령도 K 컨텐츠 직접 챙긴다고 했죠. 또 이번 일로 확실하게 확인이 된 건 우리 엔터테인먼트 뭐 세계적으로 글로벌의 뭐 최고의 그 아티스트들도 있고 가수도 있고 예. 뭐 잘하고 있는데 하지만 우리 엔터테인먼트 업계의 경영 방식만은 아직도 후진적이다. 이런 비난을 많이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만큼 스스로 또 독점 과정을 밝힌 만큼 엔터테인먼트 지형에 뭔가 큰 변화가 올 것으로 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 사실 뭐 지금 경영권 분쟁에 있어서는 뭐 기본적인 성격이 사실 플랫폼 대결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이버나 카카오, 이 하이브, SM 다 포함해서 이 경영권을 놓고 싸우고 있는데 결과론적으로는 주인이 누가 되느냐 하는 게 관심이겠지만은 이 싸움 뒤에는 결국 K-팝을
이 고리로 한 세계적인 레이블, 연예 기획사 또는 콘텐츠 생산자가 탄생할 것이다 하는 것이 뭐 기본적인 전문가들의 분석인 것 같습니다. 상황 계속해서 지켜보도록 하죠. 자, 계속해서 이번에는 제2경인 방음터널 화재 이 수사 결과로 역시 이것도 인재였다라는 원인 분석이 나왔네요. 초동 네. 대응이 부실했다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경찰이 화재 원인을 수사했는데요. 인재로 나타났습니다. 5명이 사망했고 총 61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사고였는데 경찰이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최초 발화한 5톤 폐기물 운반용 집게트럭 운전자 A씨 그리고 이 제2경인 고속도로의 관제실 책임자 B씨에 대해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을 했고요. 먼저 운전자 A씨는 처음에 불이 시작됐을 때 이 집게 트럭에 대한 관리를 평소에 소홀히 했기 때문에 화재를 발생한 것으로 봤습니다. 경찰은 A씨가 몰던 이 트럭이 2020년에도 고속도로를 달리다가 불이 난 전력이 있는 점을 확인했고요. 네. 그래서 차량 정비 불량 등 관리 미흡에 따른 화재로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불이 난 이후에 후속 조처도 미진한 걸로 봤는데 차량을 3차로에 세운 뒤에 소화기를 이용해서 1분여간 자체 진화를 시도했지만 불길을 잡지 못한 채 119에 신고하고 대피를 했고요. 이 A씨가 인근에 있던 소화전이나 비상벨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가 더 컸다라고 판단을 한 겁니다. 그리고 CCTV 관제실 근무하던 직원도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 봤는데 어떤 부분에서 제대로 하지 못한 걸까요? 재판단을 최대로 배제하고요. 경찰의 말을 그대로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고 차량 운전자도 대처가 미흡했습니다. 하지만 CCTV 관제실 근무자가 또 제대로 근무했더라면 그나마 피해를 줄일 수 있었는데 그러지 못해서 피해를 더 키웠다는 게 경찰의 말입니다. 사고 당일 오후 1시 46분쯤이었죠. 이 트럭에 화재가 발생한 장면 관제실에 있는 CCTV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네. 하지만 근무하는 이 그 책임자인 B 씨를 비롯해서 근무 중 직원 3명 모두 네. CCTV를 보고 있지 않았습니다. 아. 그래서 불이 난 사실을 몰랐던 거였고요. 그런데 3분 후에 현장 주변을 순찰하던 직원이 화재를 목격하고 전화를 걸어와서 그제서야 불이 난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하지만 이 CCTV실에서 일하시는 분들 화재 발생 매뉴얼에 따라서도 좀 비상대피 방송 제대로 했으면은 좀 나았을 텐데 또 그러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는 바람에 그러니까 뭐 알림판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도로 전광 표지판에서 뭐 지금 뭐 났다 뭐 이렇게만 알렸더라도 괜찮았을 텐데 그러지 않아서 운전자들은 화재 발생 사실을 그냥 몰랐던 거였죠. 다시 말해서 매뉴얼을 보면은 적어도 한 7분까지는 그걸 해야 되는데 하지 않아서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았고요. 예. 그러는 사이에 불은 점점 옮겨 붙으면서 확산됐고 불이 더 번지면서 전기까지 끊어지면서 그때는 어떠한 조치를 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진지 모르는 그냥 운전자들은 계속 터널 내로 진입을 했고 말씀하신 대로 불은 성남 그 사고 차량은 성남 차로 방향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망자는 반대 방향인 안양 방향으로 가는 운전자들이 많이 숨졌거든요. 인명피해가 많았거든요. 그 이유가 바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네. 그래서 지금 인재라는 말을 경찰은 하고 있는 거고요. 예. 경찰 뭐 이 사람들 외에도 방음터널 공사 시공사에 대한 수사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모든 사고가 그렇습니다만 초동 대처 어떻게 얼마나 잘 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는 확실하게 차이가 난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네요. 오늘 주요 뉴스 정리한 뉴스 인앤아웃 이승훈 해설위원 김영민 아나운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